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문화 8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회문화 8은 그 채무의 이행, 그러니까 돈을 빌렸을 때 돈을 갚는 경우에 약간 특이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뭐냐면 이제 채권자 한 사람한테 되게 여러 번에 걸쳐서 돈을 빌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 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이냐? 많이 발생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만약에 국민은행에서 돈을 빌린다고 생각해보면 국민은행에 뭐 한 번 빌리지 않고 되게 여러 번 빌릴 수 있으니까 여러 개의 채무를 빌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럴 때 자, 일단 어떤 순서로 돈을 갚는 게, 만약에 돈이 좀 생겼어. 그래서 돈을 갚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떤 걸 먼저 갚아야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뭐 이자가 발생하면 이자를 먼저 갚아야 되는지, 원금을 먼저 갚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제시입니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그게 어려운 건 아닌데, 약간 정리할 게 조금 많죠? 그래서, 자, 첫 번째 문단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 사례를 하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채권자의 같은 목적의 여러 채무를 갖는 경우, 그래서,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한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를 갖고 있다. 여러 채무를 갖고 있다. 이 말이 뭐냐면 국민은행한테 내가 돈을 한 4번에 걸쳐서 빌린 거야.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자,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게 원금 말고 원금 이외에 이자나 자, 이자 자, 또는 자, 변제에 드는 약간 비용이 발생했을 때 어떤 걸 먼저 갚아야 되느냐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게 뭐냐면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는 데는 부족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4개의 채무가 있는데 돈이 딱 1,000만 원이 생긴 거야. 그럴 때 뭘 먼저 갚아야 되는 거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채무 1, 채무 2, 채무 3, 채무 4 이렇게 있어. 각각 다 1,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자, 1,0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하나 해보자. 자,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무엇을 먼저 갚는 게 좋으냐? 자, 이런 거죠. 이걸 하나 2,000만 원으로 한번 고쳐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 뭘 먼저 갚느냐? 이런 거예요. 자, 이때 일단은 뭘 하는 게 좋으냐면 일단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를 통해서 자, 이거 먼저 갚아. 이제 나중에 너가 돈이 생기면 이거 먼저 갚아야 돼. 이렇게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에 따르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합의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갚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갚는다면 어떤 걸 먼저 갚아야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문단 같은 경우에는 자, 요게 그러면 어떤 순서로 이게 채무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거만 5%, 3%, 뭐 이거도 뭐 5%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이렇게 채무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이거는 자, 예를 들면 얘는 이행기가 도래했고 이것도 1,000만 원으로 고치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자, 얘는 이행기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행기가 도래했다. 돈을 갚을 때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뭐 1년이 남았고 얘는 뭐 2년이 남았고 얘는 뭐 1년이 남았고 이제 이것도 1,000만 원으로 고치자. 미안해요. 1,000만 원으로 고치자. 얘는 또 2년이 남았고 이걸 1년으로 고치고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어떤 걸 먼저 갚아야 되느냐? 자,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단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문단에서 그러면 제일 먼저 이것 중에 어떤 걸 먼저 갚아야 되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건데 자, 첫 번째 볼게요. 첫 번째는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를 먼저 갚아라. 이행기가 자, 도래한 채권을 먼저 갚아라. 만약에 내가 지금 1,0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럼 이 4개 중에 제일 먼저 뭘 갚아야 될까요? 자, 이걸 먼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행기가 도래했으니까. 그러니까 갚을 시기가 왔으니까 이거 먼저 갚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도래 여부에 차이가 없다면, 자, 채무자에게 이익이 큰 채무를 먼저 갚아라. 자, 요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이거는 지금 도래한 게 1년이 아직 남아있죠. 근데 내가 지금 1,000만 원이 생겼어요. 자, 이건 제외하고, 이 2번과 3번을 비교해 보면, 뭐가 더 채무자에게 이익이 클까요? 채무자에게 이익이 크다는 건 이자가 비싼 걸 먼저 갚는 게 좋겠지. 여러분들 돈 생겼어. 근데 어떤 건 이자가 20%를 내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건 10%를 내야 되는 게 있어. 뭐부터 갚을 거야? 20%짜리 먼저 갚아야지. 이자가 많이 나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이 두 개가 있을 때는 얘를 먼저 갚아라. 자, 얘를 먼저 갚아라 이겁니다. 그렇죠? 얘는 이자가 싸고 얘는 이자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채무자의 이익. 채무자의 이익이라는 건 자, 이자가 자, 비싼 거 먼저 갚아라. 뭐 이런 뜻이에요. 자, 뭐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뭐 다 동일할 때 자, 이거 다 유사하다고 봤을 때
이거 유사해야 되는데 이거 3%라고 고치기 미안해요. 자, 이게 이 3% 같대 다 똑같은 조건이야. 근데 이건 하나는 1년 남았고 하나는 2년 남았잖아요. 그럼 이 두 개 중에는 뭘 먼저 갚아야 될까요? 자, 이건 3번을 먼저 갚아야 되겠지. 그쵸? 왜냐하면 얘는 이행기가 더 빨리 도래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자, 이행기가 더 빨리 도래하는 거 먼저 갚아라 이렇게 되는 거. 그쵸? 자, 이게 세 번째예요. 자, 네 번째까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자, 그러면은 만약에 그 다 모든 조건이 비슷할 때는 뭘 갚는 게 뭘 먼저 갚아라? 원금이 더 많은 걸 먼저 갚아라요. 그래서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돈을 충당한다라고 해서 자, 만약에 이제 하나가 2천만 원짜리가 있다고 쳐보면 2천만 원짜리 먼저 갚아라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 사례가 조금 적절하지 않은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이거 지금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요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행기가 도래했으면 그거 먼저 갚아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자가 비싼 거 먼저 갚아라. 세 번째는 만약에 이제 다 유사한 경우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할 만한 거, 먼저 도래하는 채무를 먼저 갚아라.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자, 채무액이 자, 큰 채무부터 먼저 갚아라. 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요게 이제 네 가지 어떤 순서로 갚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얘기하냐면 자, 그러면 자, 이제 채무자가 원금뿐 아니라 비용 및 이자도 우리가 내야 될 경우가 있어. 자, 어떤 게 있느냐면 일단은 우리가 이제 채무라고 하는 게 구성이 어떻게 되냐? 원금이 있겠지. 내가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빌린 거야. 그쵸? 근데 이자율이 5%다라고 하면 5%의 이자가 매년 1,000만 원이니까 50만 원씩 생기겠죠. 그쵸? 자, 50만 원씩의 이자가 생겨요.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을 빌릴 때 어떤 비용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보증비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 비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비용이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이 세 개 중에는 만약에 내가 갚아야 된다면 어떤 순서로 갚아야 되느냐 여기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비용. 자, 예를 들면 무슨 뭐 보증비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보증비 같은 거 먼저 갚고 그 다음에 갚아야 되는 게 뭐야? 이자를 먼저, 돈이 생겼을 때 이자를 못 낸 게 있으면 이자를 먼저 갚아요. 그 다음으로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원금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내가 만약에 이제 1,000만 원이 생겼잖아요. 그치? 근데 내가 그동안 이자를 안 내고 있었어. 그리고 보증비도 안 냈어. 근데 이제 만약에 보증비가 100만 원이 나왔고 이자가 200만 원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은행에다가 1,000만 원 갖다 주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깐다? 아까 보증 비용 100만 원 있었잖아요? 100만 원을 먼저 까요. 그 다음에 뭐예요? 200만 원 이자 못 낸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이자 까요. 그러니까 300만 원은 여기서 지워지는 거고 실제로 원금은 700만 원밖에 안 갚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만 원이 남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요런 식으로 된다. 내가 원금부터 갚을게 이런 건 안 해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1,000만 원 딱 낼 테니까 원금 다 까줘. 나중에 비용이랑 이자는 내가 나중에 낼게. 그런 건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게 5번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6번째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자, 이건 그러면 어디 가서 갚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어디다가 갚아야 되느냐인데 자, 기본적으로 원칙은 어디 가서 갚아야 된다? 자, 채권자가 있는 곳에 가서 갚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채권자,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는 곳에 갚아야 되는데 자, 비용은 특별히 다른 데가 없을 때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고 자, 이거 미안해요. 자, 오늘 버벅대죠? 자, 일단 비용 같은 경우는 비용은 원칙적으로는 누가 내야 된다? 채무자가 내야 된다는 거예요.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내야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채권자의 잘못이나 무슨 채권자가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이 비용이 증가했는데 자, 이게 예외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 예외적으로 자, 채권자 때문에 비용이 증가했잖아요. 그럼 이 비용 증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자,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또한 금전에 대한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 주소에서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먼저 설명해버렸죠. 자, 채권자의 주소에 가서 갚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가 만약에 부산에 살고 채권자가 서울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부산에서 갚는 거 아니고 서울에 가서 갚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 이행 같은 것들이 대부분 다 그냥 인터넷으로 되고 그러니까 크게 상관은 없지만 내가 돈을 갚은 위치를 만약에 기록을 해야 된다면 무조건 채권자의 위치로 기록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채권자의 현 주소에서 해야 되고 회사에 대한 물건 공급 등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 영업소 그러니까 현 주소 채권자의 현 주소 현 영업소
자, 영업소. 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이 어려운 건 없죠? 어려운 건 없고, 이거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쵸? 이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가 몇 번에 있느냐 하면, 자, 4번 문제에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4번 문제를 좀 먼저 볼게요. 자, 4번 문제를 지금 한번 딱 펴보세요. 자, 보시면 이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충당할 채무가 결정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자, 146페이지의 4번 문제입니다. 자, 원금과 이자를 제외하고 든 변제에 드는 총 비용은 100만 원이었는데 변제 과정에서 A의 행위, A가 채권자거든 A의 행위로 인해 변제할 비용이 200만 원으로 증가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뭐죠? 채무자가 원래 비용 100만 원은 부담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원칙이죠. 자, 근데 채권자가 100만 원을 증가시켰죠? 그래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번 보기가 맞는 보기가 되죠. 그렇죠? 변제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A와 B가 각각 100만 원씩 부담해야 된다. 이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원래 채무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 100만 원인데 채권자 때문에 200만 원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B가 A에게 지급할 총 이자는 1000만 원이며 B가 A에게 변제될 채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라고 했어요. 자, 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채무가 이렇게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갚아야 되는 거 뭘까요? 제 채무 1이죠. 왜? 채무 1. 자, 이행기가 도래했잖아요. 그렇죠? 이행기가 도래했어요. 그러면 채무 2랑 채무 3을 비교해 볼까? 채무 2랑 3을 비교해 봤을 때 2, 3 중에는 뭘 먼저 갚아야 될까요? 2번 먼저 갚아야 되죠? 왜? 2가 이자가 더 비싸잖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채무 3과 4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채무 2하고 4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2하고 4를 비교해 보세요. 근데 하나는 1년이 남았고 하나는 2년 남았다. 그 차이만 있잖아요. 뭘 먼저 갚아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는 걸 먼저 갚아라. 그래서 채무 2를 먼저 갚아야 되죠. 그렇죠? 자, 그걸 순서대로 보시면 자, 3번 보기 봐보세요. 채무 4개 중에 하나만 갚을 수 있다면 채무 1을 먼저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3번 보기도 맞게 되겠네요. 그렇죠? 보셨죠? 4번에 채무 2와 채무 3 중 하나만 갚을 수 있다면 자, 뭘 갚아야 된다? 이자가 비싼 채무 2를 먼저 갚아야 된다. 4번이 맞죠? 그쵸? 4번 보기도 맞게 되죠? 5번 보기 보세요. 채무 2와 채무 4 중 하나만 갚을 수가 있다면 채무 4가 이행기가 도래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남아있으므로 채무 2를 변제 먼저 해야 된다. 그쵸? 1년이 남았고 2년이 남았잖아. 그럼 1년 남은 걸 먼저 갚아야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니까. 자, 그럼 2번이 틀렸습니다. 자, 2번 뭐가 틀렸나 봅시다. 채무자가 1000만 원으로 채무 중 일부를 먼저 갚으려 한다면 이자를 모두 갚을 수 있겠군이라고 했어요. 그쵸? 자, 1000만 원으로 채무 중 일부를 먼저 갚으려 한다면 이자를 모두 갚을 수 있을까요? 자, 비용이 있었잖아요. 그치? 비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총 이자가 1000만 원이 있죠? 근데 비용을 100만 원을 얘가 아까 부담했어야 되죠?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는 900만 원밖에 못 갚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시겠나요? 자, 이게 그러니까 비용이랑 아까 내가 얘기했죠? 비용을 먼저 갚고 그 다음에 이자 충당하고 그 다음에 원금을 갚게 되어 있잖아요. 그치? 이게 이자가 밀려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비용도 아직 안 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 그래서 총 900만 원밖에 못 갚는 거예요. 왜? 아까 여기서 그랬잖아. 채무자가 내야 될 비용 100만 원 있었지? 채권자가 100만 원 내야 되긴 했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자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자 내야 되는 거 있었고 1000만 원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자를 다 못 갚죠. 그렇죠? 이자도 다 못 갚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자 900만 원밖에 못 갚아요. 비용 때문에. 자, 요 우선순위. 자, 요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요 문제를 왜 먼저 풀었느냐? 자, 이게 갑자기 세 번째 문단부터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3자가 자, 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자, 다음 문단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세 번째 문단입니다. 자, 세 번째 문단이에요. 자, 일단 갑이 채권자예요. 자, 채권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을이 채무자예요. 채무자고, 자,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얘는 지금 제3자죠. 제3자인데 이 병이 뭘 했느냐면 을의 보증을 쓴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을이 이 돈을 안 갚으면 자기가 이자를 포함하여 모든 돈을 대신 갚겠다라고 해서 얘가 보증을 섰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봐봐. 그리고 이제 정은 그냥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아무 상관없는 그냥 제3자다. 제3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갑과 을의 관계가 이제 채권과 채무야. 자, 이게 1000만 원. 자,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을은 채무자예요.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자, 만약에 이 을이 돈을 못 갚아.
돈을 못 갚는데 정이라고 하는 제3자가 그냥 이 갑한테 돈을 갚아버리는 거야. 이 을의 채무를. 근데 이 사람은 사채업자야. 사채업자야.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 할까? 되게 약간 깡패야, 깡패. 깡패가 2천만 원을 대신 갚고 훨씬 더 많은 이자나 막 이런 것들을 막 요구를 하는 거야, 을한테. 그치? 그럴 수가 있죠. 그런 경우가 실제로도 있다고 했어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자,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정이 을의 채무를 그냥 대신 갚아줄 때 있죠? 갚아줄 땐 원칙적으로는 을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 사채업자 같은 애들이 대신 갚고선 얘한테 막 엄청 고리를 요구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돈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에는 을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자, 이게 원칙이에요. 자, 이거 이해하셨나요? 자, 그런데 자, 얘는 지금 동의가 해야 되는 경우였지만 이 병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자, 이건 을의 동의가 없어도 그냥 대신 갚아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을이 얘가 돈을 안 갚잖아. 그치? 안 갚으니까 계속해서 이 지금 갑에게 뭐가 쌓이겠어요? 이자가 계속 쌓이겠지. 그치? 얘가 을은 돈을 하나도 안 갚고 있어. 그러면 을이 내야 될 이자가 점점 높아지잖아. 시간이 갈수록. 그럴 때 만약에 얘가 계속해서 안 갚으면 병이 결국엔 갚아야 되죠. 근데 그 이자를 감당하는 게 좀 너무 비싸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병이 그냥 먼저 갚아버릴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병에게 뭐가 생겨요? 법률상 이익이 생기잖아요. 법률상의 이익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법률상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얘는 을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얘가 돈을 안 갚는 게 이 사람한테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동의 없이도 갚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경우에 병이 3명이 계약하였다면 을의 채무 변제가 늦어져서 자기한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세 번째 문단에서 설명인 겁니다. 자, 제3자가 발생했을 때, 자, 정리해볼까요? 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갚을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는 애가 갚을 때는 동의는 필요 없고 갚을 수 있다. 그리고서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대신 갚아주면 이 사람이 새로운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왜? 을한테 받아야죠. 그쵸? 대신 갚아줬잖아요. 야, 내가 이자랑 1,000만 원 이거 원금 다 갚았으니까 네가 나한테 갚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으로 가볼게요. 자, 네 번째 문단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로 오인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은행에서 이 사람이 예금을 하고 있다. 자, 봐봐. A라는 사람이 국민은행에 예금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1억짜리 돈을 넣어놓고 그냥 그 이자를 받으려고 넣어놓은 거야. 이해하셨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럼 A가 국민은행에 예금을 넣어놨네? 그럼 둘은 무슨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국민은행이 A한테 나중에 돈을 돌려줘야 되죠? 그래서 국민은행이 이자를 계속 쌓아주잖아요. 그때는 A가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국민은행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A가 국민은행에 오히려 돈을 빌려준 것처럼 된 겁니다. 자, 예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A를 뭐라 그래? 예금 채권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금 채권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요거를 질문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선생님, 예금 채권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예금을 맡겨두고, 그러니까 1억 원 정도를 넣어놓고 거기 이자를 받으려고 넣어놓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예금 채권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 예금 채권자가 계속 이자를 쌓아서 만기가 도래했어. 근데 A는 그걸 깜빡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걸 알고 있는 B가 자, A의 신분증, 인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자기가 이 국민은행에 가서 자기가 A라고 속인 거야.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 B가 우연히 A랑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뭐 신분증이랑 뭐 인감이랑 뭐 이런 것들 다 서류들을 다 갖추고 가가지고 국민은행에 가가지고 저한테 돈 내놓으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그런데 국민은행에서 딱 봤더니 그 사람이잖아. 그래서 돈을 줬어. 그치? 그러면 그럴 때 이 국민은행이 A의 돈을 갚은 거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면 준점유자라고 하는 겁니다. 준점유자라고 하는 건데 이런 B 같은 애들을 준점유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준점유자의 경우가 첫 번째가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이렇게 채권자 A로
자, 믿을 만한 어떤 외관을 갖춘 경우. 자, 외관이라고 하는 건 생김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서류들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약간 되게 열심히 속이겠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자기가 대리인이라고 속이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A를 대신해서 왔어요. 그래서 인감증명 받고 그래서 내가 대리인으로서의 무슨 서류를 갖춰가지고 가는 거. 자, 이런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준점유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준점유자가 국민은행에서 예금을 찾았을 때 그러면 국민은행은 이걸 갚았다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럴 때 이 국민은행은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느냐면 자, 일단 과실이 없어야 돼요. 과실이 없다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주의 의무라고 하거든. 주의 의무라고 하는데 이거 뭐냐? 그냥 인터넷만 찾아보거나 아니면 신분증에 원래 원본이랑 대조를 해보거나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인해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항을 확인을 제대로 했느냐? 그걸 안 했으면 과실이 인정돼요. 그러면 돈을 갚은 게 아닌 걸로 돼서 국민은행에서 A한테 돈을 따로 또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국민은행의 책임이 인정되는 거예요. 과실이 있을 때. 그러니까 뭐 확인 대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쁜 의도가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나쁜 의도가 없어야 된다는 건 국민은행이 알면서도 이 B랑 알고 있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그래, 너가 이거 받아라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경우죠. 그런 나쁜 의도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자, 과실이 없거나 나쁜 의도가 없는 경우는 돈을 갚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얘네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사기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그럼 A가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쵸? A가 억울하긴 하죠. 그럼 그럴 때는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사기로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민사로 돈을 받거나 아는 사람인 경우에 민사로 돈을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형사와 민사를 같이 진행해서 이거는 범죄로 취급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안 당하도록 그래서 신분증 관리나 이런 거 잘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자, 채권자라고 주장하면 채권을 행사하는 이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며 행사하는 사람까지도 준점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자, 이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나쁜 의도가 없고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채무의 변제로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마지막 문단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 5번째 문단인가요, 이게? 자, 5번째 문단이네요. 자, 5번째 문단은 기한이익에 대한 얘기예요. 자, 기한이익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자, 채권자와 자, 채무자가 자, 돈을 채권자에게 빌려주고 이제 빌려주는 경우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채권자는 뭘 노릴까요? 자, 이자 소득을 노리겠죠? 그쵸?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원금을 사용하는 것을 하겠죠? 자, 이런 것들을 기한이익이라고 해요. 자, 내가 2년 동안 빌렸으면 채무자의 같은 경우에는 자, 원금 1,000만 원을 빌렸다고 칩시다. 원금 1,000만 원을 2년 동안 쓰는 것이 기한이익이에요. 그리고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얘한테 돈을 1,0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사이에 2년간의 이자를 받는 것이 기한이익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채무자가 중간에 2년을 빌렸는데 6개월 만에 돈이 생겨서 채권자한테 돈을 갚았어. 돈을 갚았을 경우에는 어떡하죠? 그러면은 봐봐.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사용하는 기한이익을 포기한 거죠. 2년 동안 쓰기로 했는데 6개월만 쓰고 그냥 갚았잖아. 그러면 2년 동안 쓸 기한이익 중에 1년 6개월을 포기하고 갚은 거죠. 그죠? 이거 이해했어요? 근데 얘가 갚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럼 채권자는 어때요? 내가 2년 동안 예상하는 이자 소득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자 소득을 6개월치만 받게 되고 1년 6개월치는 못 받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채무자가 먼저 갚는 것이 채권자의 이 기한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다. 자,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뭐냐면 이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 2년치의 이자를 사실 6개월치는 이미 냈을 거고 1년 6개월 남은 이자를 다 갚는 게 원리적으로는 맞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맞는 건데 사실 그렇게 되면 좀 너무 가혹하죠. 그렇지? 가혹해서 요즘에는 어떤 게 있냐면 변제 수수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갚을 때 수수료를 조금 내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딱 갚을 때 1,000만 원만 갚으면 안 되고 거기 무슨 변제 수수료라고 하는데 선변제 수수료라고 하던가 하여튼 그런 거 있어. 그런 걸 좀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예 2년치 이자를 다 내도록 하지는 않고 그냥 일정적인 수수료를 내고선 갚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면은 자, 여기 마지막 문단에서 자, 기한이 정해지는데 이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서 채권자 채무자는 이걸 기한의 이익이라고 한다. 근데 채무자가 이행기 전에 원금을 이제 갚는 경우에
본인의 이익은 포기하는 것들은 가능하지만 자 얘의 이익까지 포기할 수는 없어서 법률에서는 변제 과정에서 채권자 채무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이자를 다 갚는 게 원래 원칙이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고 무슨 변제 수수료라고 하면 내가 지금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와 관련된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자 2번 문제가 있어요. 자, 2번에 기억 보세요. 정해진 기한보다 빨리 갚더라도 남은 계약 기간 동안 내야 할 이자도 함께 갚아야 한다. 라고 했죠? 자, 그 이유가 뭐라고요? 채권자의 기한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2번의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남은 계약 기간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이익, 그거 뭐야? 기한 이익 침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2번의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3번 문제,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1번부터 볼게요.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자, 이 문제 한번 봅시다. 자, 2번 뭐가 틀렸어요? 채무자의 현 영업소에서 해야 된다? 아니죠. 채권자의 영업소에서 해야 된다는데 아까 여기 적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채권자의 영업소에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2번은 했으니까 3번 보겠습니다. 3번에서 A는 사례 1 봅시다. A는 예금 채권자의 도장, 신분증, 통장 등을 훔치고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자, 이거 뭐예요? 외관을 갖춘 거예요. 그죠? 그는 채무자인 은행을 속이고 라고 했어요. 완전히 속였어. 자신이 예금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리인으로 주장했네? 아까 대리인으로 주장하는 거 가능했죠? 자, 그럼 얘가 준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자, 누가 준점유자라고요? A가 준점유자죠. 자, 그래서 예금 채권자의 통장에 있던 예금을 인출해 갔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 은행이 과실이 만약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은행은 준점유자한테 갚은 게 인정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만약에 은행에서 확인해야 될 걸 안 했다. 그러면 은행의 책임도 인정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례 2 보겠습니다. B는 보험 채권과 자와 닮았는데, 자, 이것도 외관이네요. 그쵸? 외관이에요. 외관을 갖췄어요. 이를 이용하여 채무자인 보험회사를 속이고 돈을 받아내었다.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만, 자, 신분증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확인을 안 한 거야. 무슨 생년월일을 좀 암기해보세요. 주소 얘기해보세요. 이런 것들을 확인 안 한 거죠. 생김새만 보고서 별다른 의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자, 이건 뭐야? 과실이 있죠. 일반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걸 확인 안 했으니까 이건 과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돈을 갚았다고 볼 수 없게 되는 거겠지? 자, 이거 봐봅시다. 1번부터 볼게요. A는 예금 채권자가 아님에도 권리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징표를 이용했으므로 채권을 사실상 행사하였고, 자, 이거 맞죠? 준점유자로서의 행사를 한 것이다? 맞죠? 그렇죠? 자, A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 2번. A는 예금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그에게 예금을 인출해 준 것은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볼 수 없다. 대리인도 준점유자가 가능했죠. 그치?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업군이 틀린 거죠. 그쵸? 대리인도 준점유자라고 볼 수 있어요. 대리인으로 속이는 것도 준점유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도 확인해 볼게요. 보험회사 직원이 B에게 변제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으므로, 그쵸? 확인 안 했잖아요. 채무가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책임이 있습니다. 자, 4번에 보험회사의 직원을 속이고 보험금을 지급받는 B는 보험채권의 준점유자라고 맞죠? 준점유자죠. 자, 5번에 A가 훔친 신분증과 B의 생김새는 A와 B가 채권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외관을 갖췄다라고 볼 수 있다. 맞죠? 이 외관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겉을 보고 속는 것이다 라는 뜻이니까 얘도 외관을 갖췄다고 볼 수 있겠지. 자, 4번은 아까 했고요. 자, 5번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설명할 게 많기는 했는데 그냥 내용이 어렵지 않은 걸 그냥 여러 개를 넣어놓은 제시문이에요. 그쵸? 그래서 조금 설명이 길기는 했는데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자,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